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들어오면서 제가 잠깐 인사 나눴는데요. 이번 학기부터 10주에 걸쳐서 오늘 첫 주인데 서울전시민대학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하면서 한 10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바로 본강으로 들어가서 10주 동안 여러분하고 제가 이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사실 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 아마 마음이 이런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좀 갈래를 서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좁은 의미에서 정신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미술과 결부시켜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관심사도 있으실 거고 또 그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그 지적인 호기심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이 다들 각자가 달라서 그림과 마음 이랬을 때 좀 관심사를 좀 선생님들 각자가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얼마나 또 이 강의 내용과 또 부합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거를 탐험하실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머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빨리 PPT를 열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몸과 마음 내지는 의지와 또 행동의 문제인데요. 잠깐 그 화면을 늦춰야겠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강의 자료를 그리고 이따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교재가 무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그 강의 자료 준비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걸 팔로우하는 걸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특정한 한 권의 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논문 하나가 우리 수업의 주 근거가 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수업은 되게 요즘에 다들 얘기하는 문복화 그리고 자원적인 지식, 학제간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의 뭔가 완결된 연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더 타들어 가야 되는 우리가 어쩌면 길을 만들고 연구 방법론을 찾고 여러분이 좀 더 해석과 또 창조적인 지식을 구축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렇게 나 연구자 아닌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전문 학자로서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모두가 사실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과 누구하고도 이렇게 호환할 수 없는 삶의 질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특정한 교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 지식을 정말 여기서 만들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부탁 하나만 드리면 질문이 열려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이거든요. 거기 문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시 17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수업이라는 게 보면 사실 시작한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앞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약간의 뭔가 소개와 이런 어색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약간의 좀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죠?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기쁘게도 지난 학기에 뵌 분들이 좀 있고 해서 또 뵙게 돼서 지난 겨울이 막 그렇게 엄청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겨울을 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계절의 겨울이기도 하고 인생의 겨울일 수도 있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잘 건너와서 봄에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왜 웃으시죠? 제가 웃음 포즈를 볼 때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제 기억에는 강의 초반에만 뵀다가 쓱 사라지셨다가 또 이렇게 리턴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게, 뭔가 이렇게 강의가 본인의 목적하고 좀 달랐나 보다 싶었는데 또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수업에 팬덤이 있다. 네, 같아요. 이렇게 착각을 좀 하면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의 타이틀이 사실 우리 10주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랑 제가 어디로 갈까, 이 미술과 또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 마음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어느 학문 분야이거나 어느 논리거나 아니면 어느 관심사인가, 이게 이제 일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과 마음으로 큰 타이틀을 정했을 때 제가 은유하고 싶었던 것, 일단 이 그림과 마음이 액면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림과 마음은 일종의 대표 같은 건데, 그림이 일단 시각예술을 얘기하는 거라면 마음은 정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physically,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원에서의 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본격적으로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소위 뇌과학이라고 부르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들으실 때 제가 좀 걱정을 하면서 강의 지금 자료를 되게 수정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편으로는 사실 브레인 사이언스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 학문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청중들은 그런 부분을 좀 딱히 관심 있어 하지 않고 미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슨하고 좀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수업을 기대하고 오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커버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마음,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정신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마음, 세 번째는 뇌과학에서 physically brain, 우리의 뇌는 물질이잖아요. 일단은 뇌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에서의 그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미술인데, 제가 우리 시점에서 미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르네상스든 중세 미술을 아무리 알아도 왜 알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대미술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일단 이번 학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보세요 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10주의 강의 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짰는데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대략 제가 좀 사고방식이 뭐가 있냐면, 사고의 방법론이 뭐가 있냐면, 저는 좀 전체를 보고 요소를 보고 요소 안에서 전체를 계속 떠올려 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사고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루트만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에 강하거나 어떤 사람은 매우 추상적이고 범주를 크게 하면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니까 디테일들이 전체를 구상할 수 있을 정도여야지 좀 납득을 하고, 또 전체가 떠올라야지만 디테일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항상 보면 10주면 10주의 소위 그 전체 구조를 짜고요. 그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3개의 소주제를 짜고, 그 3개의 소주제 안에서 커리큘럼을 좀 분리를 시키는 식으로, 덩어리가, 그러니까 큰 덩어리 안에 3개의 칸막이가 있고, 그 3개의 칸막이는 물론 하나로 겹쳐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소주제를 3개 나눈 다음에 그 3개의 소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뭔가 기승전결이 있도록 강의를 짰습니다. 첫
그러니까 첫 일부 강의는요, 일단 제가 오늘 계속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을 정말 느슨하고 좀 나이반 차원에서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은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미술의 문제이면서 심리학의 문제인 건데, 감정과 신체, 이것들이 이제 미술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가. 근데 좀 근본적인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하고는. 말 그대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수업을 제가 3학기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령층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중년 이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년 이상의 삶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좀 다가와 있는 거는 나이듦이라든가 또 죽음, 그다음에 신체적 변화 같은 거잖아요. 저도 작년에 이 갱년기를 앓으면서 이야기 수업 들으셨던 분들 알죠? 제가 막 땀 흘리고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갑자기 자기 삶에 오는 변화 같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게 정서랑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현실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좀 철학적이거나 의미가 좀 크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로 죽음,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 인간의 특히 얼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확장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술과 결부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건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거는 성공도 하고 어떤 순간은 좌절도 하고 너무 막막한 삶인 것 같아서 이를테면 정말 디프레션이 되게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관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의 환경이고 그건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국 작가들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이렇게 시각예술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 기술적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변화일 수도 있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10주의 강의 속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이러면 사실은 내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각자를 이를테면 뭐 의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의학에서 예를 들면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면서 나의 뭔가를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집중해서 하면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이 계속 성장해 가서 그걸 삶으로부터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쪼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거나 아니면 더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뭔가 미래를 설계하거나 할 텐데 저는 이제 이번 학기 10주의 수업 속에서 여러분과 시각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나 자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의 미도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미가 아니라 그 겸손한 수준이 아니라 나를 제시하는 세상에 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 실현은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80이 돼도 89이 돼도 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너무 내가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고 그 친구랑 더 대화하기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저는 10주에 걸쳐서 그런 시각예술과 마음의 문제, 시각예술과 정신의 문제, 시각예술과 뇌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의 주제는 미술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말도 사실은 한국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미술이 주어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는가? 그러면 저 문장 속에서는 벌써 미술이 사람 인격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잖아요. 미술이 읽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신, 의지 내지는 뭐 주제 같은 것들을 작가들이 표현하고자 할 거예요. 그게 담기는 자원과 그리고 그것이 감상자한테 가서 읽히고 공감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미술이라고 주어를 하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가 있고 감상자가 있고 대중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음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제가 미리 슬라이드를 이렇게 요 3개의 슬라이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결이 상당히 좀 다른 사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날짜 보이세요? 3월 23일? 어딘가요? 공항은 제 놀이터입니다. 집하고도 가까워가지고요. 틈만 나면 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주말에 가면 제가 교보에 출몰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3월 23일이니까 지난 토요일이잖아요. 지난 토요일날 그래도 우리과 제가 지금 우리과 학과장인데 MT 다녀왔어요.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왔거든요. 근데 여기 갔다 부지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강의 첫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정과 풍경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되게 문제적 주제 하나가 있어. 근데 그게 저를 이 강의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전에 저는 이 강의를 했을 때는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4차 산업혁명 주제였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또 1년 만에 제가 커리큘럼을 바꿔서 이 주제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체감하기에 한국 사회가 지금 정말 거의 뭐라 그러지 마이다스 손처럼 모든 것들을 물들이고 있는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출판계와 서점의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찍었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런 부분하고 앞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되게 이렇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도판의 어떤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를 보는 사람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좀 다르죠. 톤이. 그죠? 하나는 굉장히 클래식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는 뭔가 이렇게 거칠어. 그냥 삶의 현장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그 미술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읽는가를 반대로 미술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그림들 3개는 일단 르네상스 시기에 제작되고 또 그 르네상스 시기에 마음과 정신과 인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건축학자,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건축계에서는 매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건축가지만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지만 일반인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알지만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마르틴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지아로니 마르틴이라고 하는 건축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고 당시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그리고 사실 인류한테 남겨놓은 저서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보시면 벌써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선가 아무데나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건축에만 쓰이는 거 아니고 어디 디자인에도 쓰이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 표지로도 쓰이고 이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간 척도 비례론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창안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건축가 대선배의 그림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시기 당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였고 지금도 건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학자로서 저작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겨놓은 이 인체비례론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문화 DNA가 계승된 것처럼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티니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그림이 아니고요. 코텍스인데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책입니다. 책. 코텍스. 당시에 이 마르티니가 굉장히 건축론을 정교하게 서술하고 그림으로도 다 보여주는 식의 저서를 하나 만들어서 남겼어요. 그 저서에 담겨있는 그림이 제가 요거 더 많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고 전본을 볼 수도 있어요. 아카이브를 해놔서. 근데 이 그림을 일단 열어보시면 어때요? 일단 사람의 신체라고 유추할 만한 그림이죠. 근데 조금 그렇게만 끝나기에는 뭔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그림은 좀 독특해요. 인의 신체인데 머리에다가 무슨 모자를 쓴 것 같은데 모자가 뭐냐면 천탑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직관적으로도. 이 그림은 요 말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니의 그 말인데요. 바실리카는 인체의 비례와 형상을 갖고 있다. 바실리카가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라고 보지만 이미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겁나 공부 많이 할 것 같죠?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바실리카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적 성소죠. 성당. 그죠? 바실리카. 그리고 이것도 마르티니가 남긴 그 아까 말한 콘텍스의 한 페이지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설명이 있고 그거를 보여주는 도판이 있어요. 구상한 거. 근데 이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남겨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 이런 거장이라고 보지만 그 선배가 분명히 있었고 그 사람이 마르티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바실리카는 인체의 비례와 형상을 갖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그림으로 가져오면 이게 바로 바실리카 건축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근거로 삼고 있는 비례나 형상의 그 대상이 뭐다? 인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 그 비례만큼을 가지고 성당을 건축해라. 머리 크기만큼에선 여기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거 보고 알겠지만 머리 크기만큼에서 어때요? 궁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신체 허리 가슴부터 허리까지는 소위 그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바실리카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쭉 회랑 같은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 제가 건축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고요. 일단은 바실리카와 인체를 결부시켜 놨다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세계의 척도다. 그리고 건축이 말하자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이고 첨단의 뭔가 구축물이라면 건축이 시각예술 분야로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려고만은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해내는 문명이나 문화는 그거의 뿌리에 뭐가 있다?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말 그대로 지금 얼핏 보면 마르티니의 이 건축론에서 보면 인간의 물질적인 차원들, 신체적 차원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인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단지 진짜 물리적인 인간의 몸, 살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굴의 크기, 다리의 길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인체라고 하지만 바실리카는 인체의 형상과 비례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마르티니의 정신은 뭐가 있는 건가요? 인간이라고 했던 걸 단지 어떤 자로 쓰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말 그대로 물질적인 차원의 구축, 뭔가 문명을 구축하는 데 뿌리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건축을 구축해낼 수 있는 정신, 멘탈리티로서 르네상스적 정신을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건축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위대한 정신적 산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 학기에 이렇게 르네상스 건축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나 내지는 이를테면 표현들이 사실은 인간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는 수만 년 전에부터 내려오는 어떤 문화유산들 속에서, 지식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이 말티니가 그려놓은 이런 그림들이 보여주는 건 상당히 디자인으로 봐도 멋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이 소위 신전에 내지는 그 교회당의 기둥의 윗부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페프탈이라고 해요. 건축에서는 페프탈. 그 기둥 위에 부분 올려놓는 장식 부분, 그 대들보를 밑에서 그 받치는. 근데 여기를 인간의 머리로, 얼굴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마르티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모든 그 건축의 기준점, 단위들이 되고, 또 인간의 얼굴에서 자연을 유추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설명하려고 하고. 자, 근데 이건 르네상스 시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인간의 얼굴을. 자, 이 말은 좀 의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실리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그리고 위대한 어떤 그 시각적 성과물이 있다. 근데 그게 교회당이나 성당이다, 바실리카다. 말하자면 그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인간 신체였고, 그때 인간 신체는 사실 물질적인 덩어리로서의 인간 신체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를, 그리고 그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 물질화되어 있는 게 건축, 바실리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화문 교보에서 일주일 전에 찍은 그 서가의 풍경인데요. 이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뭔가를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 도판 사진에서는 제가 무슨 의도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일단 우리 그 몇 년 전부터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시각화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은 내용이 중요하지, 지식이 잘 담겨야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책이 어땠냐면 그냥 하얗고 까맸어요. 디자인 너무 부족고 표지가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 표지가 굉장히 일러스트레이션이 좋아. 그러니까 그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되게 세련돼졌어. 북 디자인 자체가.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출판사 사장이 나와서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지가 구매자들이 이 책을 구매하는데 80%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그러니까 표지하고 제목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목차 보고 책을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래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그 책을 살 거를 그 결심하고 목차까지 보는 거고, 대부분의 지금 책 구매자들은 표지를 보고 제목이 그럴듯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판사들이 되게 다른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제작의 방향을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예쁘거나 사람들이 가볍게 뭔가 이렇게 깊은 지식을 얻어야지라든가 심각한 어떤 그 진지한 태도로 책을 들지 않고, 어머 이 책 너무 예쁘다 라든가 이런 책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뭐 내용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요걸 일단 봤어요. 제가 현대문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출판사죠. 현대문학이 시리즈를 냈는데 화가하고 협업을 해서 이 화가가 계속 표지를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안대로 표지를 넣어놓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집이나 그 소설책도 중요하지. 소설도 중요한데 정의연 소설이 중요하지. 그걸 읽고 싶어서 사는데 표지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금박도 들어가 있고 막 보석처럼 붙어 있고 막. 그거를 일부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 디자인이 전혀 다른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되게 그 90년대 경제 호황 시대였잖아요. 누구나 굉장히
세고 강한 이미지를 좀 추구했을 때라면 이 표지는 이런 표지가 이런 서정적이고 시적인 내지는 뭔가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크해요. 약해요. 그리고 다들 각자가 조금씩 다 힘들다고 해요. 다들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어디선가 균열이 계속 일어나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교보를 가면 제일 많은 시간이 나오고 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심리학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리학 책들의 대부분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뭐 우울한 상태로 그냥 있을래요. 그런 책들이 넘쳐요. 그 다음에 내가 싫은 상사하고 말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책들.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약한 거야. 약한데 모여 있으면 또 누군가는 거기서 상대적으로 상징수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갑질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니까 책에서 일종의 어떤 위안이나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기계발서보다는 지금은 심리학, 에세이 책들이 엄청 많이 팔려요. 사실. 자기계발서가 팔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게 요런 책들 보면서 제가 알짱거리고 있는데 어떤 20대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교보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보에 와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교보 가면 미어 터지고 일가족이 다 오고 남녀 연애하러 오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뭐 옆에 이 색연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 되게 재밌던데 나중에 시간 되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살 책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싫어하겠네. 색연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옆에 그 남녀가 같이 이제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바로 그게 말이 딱 꽂혀가지고 여기다 써놨어. 나 이런 버프지 있잖아. 이 말로 어색하죠. 써놓으니까. 근데 말을 제가 흉내내볼게요. 나 이런 버프지 있잖아. 하고 싶어. 근데 막상 안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제가 그게 꽂혔던 게 뭐냐면 지금 일테면 서점에 넘쳐나는 굉장히 많은 예쁘고 팬시하고 젊은 세대 용어로는 굿즈에 가까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사실은 내용을 중시하거나 내용이 정말 자기가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얻는 책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면 소장하고 싶거나 내지는 예쁘니까 이거 진짜 지금은 갖고 싶다. 근데 이거 한두 번 소비를 해봤더니 공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샀더니 안 보더라. 지금 여기서 사서 좀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지금 쇼핑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책도 쇼핑하는 그런 느낌인데 안 보더라. 그러니까 안 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이 책의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말하자면 제목을 뽑거나 책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취향을 공략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말이 여기서 사고 싶어라는 말에 주목을 하면 우리가 쇼핑을 심리학적인 어떤 기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추석과 설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들이 카드를 주는 그 옛날 얘기 같긴 하지만 뭐 남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아 한 달에? 뭐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쇼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생활에 독소처럼 쌓이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주는 기제인 거예요.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항목 중에 책도 있다는 것. 책이 상징하는 건 좀 거창한 의미에서 지식인데 지금 지식도 그러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결을 좀 세세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책은 제목이 삶은 토마토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농담 아시나요? 기차 타고 여행 가다가 계란을 까먹으면서 야 근데 삶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친구가 물어요. 그랬더니 그 건너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삶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그 농담의 결에 그 운율을 맞춰서 삶은 토마토다라는 책 제목이 붙어지지 않을까, 편집자분들이 그렇게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 내지는 삶은 토마토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 책은 뒷표지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토스트가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삶은 토마토 같은 거야. 언제나 애매하지.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 이 세 개는 저자가 썼을 수도 있지만 출판사가 후이 한쪽 문구로 내놓은. 근데 저 말은 지금 교보에 있는 수필집, 심리학집, 그 다음에 에세이 모든 책에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딱 기조가 있죠. 먼저 우리 삶 잘 모르겠어. 인생을 한 50 넘게 살았는데도 모르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어. 근데 세 번째, 그렇게 혼란스러워해도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취하고 있는 심리학적 스탠스예요. 입장이에요. 뭐냐면 더 힘내, 뛰어, 뭐 이런 게 아니라 혼자 해도 괜찮아. 혼자 해도 괜찮아. 멈췄다 가도 돼. 멈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막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리학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진짜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을 해서 우리 삶의 그런 그 방향성을 각자 심리학자들이나 심리임상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중의 어떤 그 위로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방향 속에서 계속 이렇게 그냥 더 봉합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미술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치유로서의 미술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책에 요 삶은 토마토다의 안부 내부예요. 만화같이 그렸어요. 만화래요. 웹툰 그렸던 사람이 출판 이렇게 막 웹툰으로 유명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연재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제 헌팅을 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판 마케팅 같은 거겠죠. 말하자면. 근데 그걸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옮기진 않고 왜 이 페이지를 찍었냐면 다른 페이지 찍어도 됐는데 이제 말 그대로 삶은 토마토다, 불안해하지 마, 뭐 이런 기조의 만화책인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그 낭만적 그 분위기, 말하자면 이렇게 다독거리고 위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 시대의 어떤 날 서 있는 한국 사회의 긴장도하고는 조금 시대 차이가 있거나 정서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거를 그려놓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하자면 현실하고 갭이 좀 있어. 과거를 낭만화해서 이건 바람떡이라는 제목의 챕터였어요. 시골에 떡집 하는 딸이 자기 좋아하는 동네 오빠하고 연애를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오빠 떠나갈 것 같은 그 기분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림이나 그림의 색채나 분위기나 이런 게 어때요? 상당히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함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뭔가 뭐라 그래 들쩍지근한 느낌? 이게 뭐 삶이 그래? 진짜? 뭐 이렇게 추억만 되씹고 있으면 돼? 근데 현실은 난장판인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그렇게 현실이 복잡하고 사실 뭐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치매를 겪기 시작하는 걸 옆에 보면서 이만 뇌가 뭐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심리라든가 뇌과학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겨울 내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굉장한 절박함이나 뭔가 긴장이 있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해소해도 좋은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지금 특히 도서 출판 시장에서 불고 있는 이 에세이류나
뭐 심리학적 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저에 있는 이 무마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긴장되게 이거 제대로 좀 알아보면 안 될까? 인간의 마음과 또 정서와 심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이 수업은 그런 방향을 좀 취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독거리려고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기대를 혹시 하셨다면 자 그래서 이 저기 서가를 찍었는데요. 일단 저는 정말 여러분도 가시면 미술책 정말 많거든요. 근데 미술책 중에서도 이런 미술 그 특히나 르네상스나 인상주의를 딱 초점으로 해서 작품들을 별로 미술사에서 안 알려져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나 좀 보기에 참 좋은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정말로 베스트셀러 도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재밌게 읽어요. 저는 그런 책들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미술을 되게 그 뭐라 그러지? 덩어리로서 그냥 애매하게 있는 미술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사용하게 해주는 유저 가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모여있는 서가를 좀 찍어봤는데 제목만 제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그림이 된다. 그 다음에 당신도 그림처럼 그림이 마음을 놓다. 뭐 이런 책들 그림 읽어주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있어요. 불안의 미술관 내 마음 다독다도. 우리 유독 다독다도 많이 했거든요. 내 마음 다독다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화가의 눈을 알면 그림이 보인다. 오늘 그림이 말했다. 뭐 빈방의 빛. 뭐 이런 제목들에서 생활인을 위한 뭐 인생 미술 이런 제목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미술이 심리나 정서나 내면과 결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술이 그냥 그 사물, 캔버스에 그려진 물감 덩어리이거나 대리석 조각이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가면 있는 난해한 그냥 설치물 같은 게 아니야. 물질이기만 한 게 아니야. 그 미술은 그 안에 마음도 담겼고 우리가 공감할 만한 아니면 우리가 읽어내야 될 만한 의미들이 담겨있기도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를 보면서 생각한 건 정말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그 루트로 미술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심리학적인 차원, 내지는 정서적 차원. 지금 우리 미술 시장은 그렇더라, 미술 도서 시장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여기도 교본인데요. 여러분 제 책입니다. 요거 책 홍보 좀 하려고 왔어요. 제 책이고요. 이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책이고요. 네, 일단 그 교보 광화문에서 제가 이거 출간이 2017년에 됐는데 교보 광화문에서 강연도 하고 이 책이 정말 너무 잘 나가서 초창기에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자랑인데요. 근데 이 예술 평대라고 하는데 이 평대에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열심히 많이들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새삼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죠. 아까 보여드린 서가에 있는 책들 중에 제목들이 내 마음 다독다독 그림 한 점, 오늘 그림이 말했다. 그 다음에 이준 선생이 정말 이런 책 많이 쓰고 정말 그 반응도 좋은데 그림의 마음을 놓다. 당신도 그림처럼 이런 제목들 책하고 제 책은 상당히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책은 한국 현대미술 비평서인데 30명의 동시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작가들을 미학으로 분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읽으면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거나 뭐 정서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학문적인, 학적으로 이렇게 딱 접근하고 현대미술의 비평적인 차원에서 이 현대미술가들, 한국 특히 외국 작가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결부시켰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식의 비평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동시대 미술 이론서들로서 어떤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책에서 제목이 까다로운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까다롭다.
사람 좀 까다로워 이럴 때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정서적이거나 내 마음과 맞지 않거나 뭐 이런 그 소위 그 정서, 심리랑 결부돼 있죠. 근데 대상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인간들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미술이 까다롭다라는 뜻을 미술이라는 걸 그냥 미술 작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주제로 이런 거 했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을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림은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라는 말들. 미술사학자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걸 표현하는 것 이런 게 그림이다. 미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술이 까다롭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걸 하고 있는 그 인간은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아까 마르티니의 바실리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건축의 척도고 소위 모든 비례의 원천이야. 근데 그 인간이 어때요? 쉽게 알 수 있는 존재인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책도 요즘에 심리학에서 유행하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해봐도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 까다롭다, 표현하기 어렵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넘길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 표현할 수 없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까다롭다고 하는 거를 분석해 들어가는 다음 주에는 그걸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를 공부할 거고요. 한 학기 내내에는 그걸 읽어가거나 사실 그거에 성공한 화가나 작가들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사진을 통해서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우리도 표현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럴 때는 내 마음이 내 뇌가 지금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뇌에 소위 후두엽에서 계속 시각 피지를 오류를 줘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자유시민대학 설명으로 조금 10분 정도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2시 5분에 쉬겠습니다. 2시거든요, 지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서론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경로는 이런 경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음을 또 한편으로 정신. 여러분 혹시 헤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철학자, 독일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헤겔이 쓴 문제적 철학서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는 정신현상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신현상학. 자, 그때 정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phenomenology of mind예요. 마인드. 여러분 우리 마인드란 말은 쉬운 영어로 많이 쓰죠. 그죠? 마인드. 여러분 호응을 해주셔야 마인드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지만 사실은 영어로 마인드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쓰는 내 마음이 좀 아파라고 할 때 그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철학의 정신현상학으로 번역하는 의미로 마인드가 있습니다. 특히 미학에서는 이 마음 내지는 마인드라는 거를 독립적으로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정신현상학에서 이 정신은 인간의 역사를 소위 이끌어 나가는 의미에서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인드 그러면 대체로는 약간 주관적인 자기의 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근데 좀 우리는 이번 학기에 그 마인드 내지는 마음을 의미의 폭을 조금 넓히고 그 안에 몇 개의 가닥이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우리의 관건은 이미지.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제가 정신현상학을 읽자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미술을 통해서
정신 내지는 인간의 내면 내지는 지식의 세계 이거를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또 다른 용어로 구분을 해보면 감각과 지각의 문제예요. 감각이 뭐죠, 여러분?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감은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는 것들이죠. 눈, 코, 입, 피부, 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서 느끼잖아요. 그걸 센스,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근데 즉각적으로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리슨하니까 야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럼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딱 들리잖아요. 그럼 이건 청각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감각인데 예를 들면 놀랬어 뭐 이렇게 되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단계예요. 네? 오케이? 뭘 보고서 이거 책이네 라고 하면은 그냥 눈에 내 눈이 렌즈가 아니라 뭐죠? 지각. 맞습니다. 지각인 겁니다. 지각과 감각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또 더 세부적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또 심리학과 뭐 또 시각예술로 보면 심리와 표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예술은 뭔가 표현, 시각적 표현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용은 심리적인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말들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지식은 다 통해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너무 낱낱이로만 보니까 통합적인 지식의 안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분야만 다르지 그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얘기다라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게 이제 또 소위 뇌과학 내지는 신경미학 요즘에 뜨는 학문이 신경미학인데요. 신경미학에서는 의식과 뇌의 문제, 휴먼 브레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갈피만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가지고 소개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미술 얘기를 좀 하면서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차원들과 어떻게 결부될 건지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5분만 쉴까요?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하게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는 약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넓게 브로드하게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노말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 좀 먹고 싶고 이거 책 홍보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책 너무 많이 팔렸다고 그래서 질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한 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근데 이 젊은 저자를 위해서는 사실 어쨌든 근데 저 제목을 정말 잘 뽑았다고 출판사 그 마케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만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국 사회 출판 시장 풍경도 보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도 보여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리고 그 책의 그 표지 그림을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죽음을 건드리는데도 표지의 그림은 너무 소프트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화적이고 근데 이게 이제 20대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40, 50대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우울증을 실제로 그 치료하는 20대 하는 사람이 한 여성이 그 병원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신과 의사하고 하는 거는 대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들을 자기가 다녀와서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썼고 이 책이 제가 보기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유형의 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 진료를 하고 나서 그와 관련한 한편으로는 참담할 때도 있고 몇 달씩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도 왜 안 나? 이런 솔직한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글부글 거리거나 어디 뭐라 그러지? 그 낚싯바늘 낀 것 같이 불편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끌고 다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소위 동시대적인 어떤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 사람은
이거는 벌써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다는 점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매일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가족한테 짜증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객관화시키는 차원이 이 사람은 그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포트를 상당히 그래도 20대나 30대가 읽으면 공감할 만한 깔끔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좋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트윗하듯이 140자 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써서 정말 초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한테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 그대로 그림과 마음, 현대미술의 심리학이라는 수업에서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방향이 뭐냐면 일단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랑하고 느슨하게 위로해줘서 충분한 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후시딘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잘 자기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가 특히 우리가 저만 해도 저도 여러분도 겪게 되는 삶의 어떤 질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곡은 저는 전문지 이런 얘기 하는데 삶은 누구한테는 요약할 수밖에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 뭐 아니면 나의 면역기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 순간이 디테일 아닙니까? 리얼리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눈물 맺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나 투병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갈등이고 힘들고 죽겠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무슨 얘기냐면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떡볶이가 밥은 아니니까 저게 상징하는 건 내가 정말 일상에서 실제 삶에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지만 사치도 부리고 싶고 내 취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취향과 욕망을 좀 근사하게 좀 근사하다는 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소박하지만 그러고 싶어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를 한편으로 미술을 보는 미술을 해석하는 이런 차원으로도 충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공부 좀 해봅시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이겁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요. 여러분 1957년에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마크 로스코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마크 로스코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술가로서 페인터, 화가로서 관심이 있는 가장 유일한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감정들을 보세요. 비극, 무화경, 파멸 같은 거다. 굉장히 다크하죠. 아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면 되게 이렇게 여러 감정이 있는데 기쁨부터 슬픔까지 뭐 아니면 비극적인 것부터 희극적인 것까지 유머러스한 거에서부터 폭력적인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고 디테일도 많을 것 같은데 로스코는 어떤 감정을 예로 들고 있냐면 비극, 무화경, 파멸 이게 좀 다크하고 네거티브한 감정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림 앞에서 많은 감상자들이 눈물을 흘린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를테면 자기가 그림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주는 내 삶 창작의 목표가 그건데 그거를 성공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상자들이 내 그림 앞에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눈물과 그리고 감정과 그 다음에 화가의 창작이 결부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 로스코는요, 러시아 태생의 미국 이민자 가족의 막내 아들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러시아 태생이지만 소련 러시아 태생이지만 혈통으로 보면 유태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이너리티였어요.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실제로는 러시아에서도 그 2차 세계대전이 임박하면서 유태인에 대한 핍박 정책이 있어서 아버지가 가족을 미국으로 도피시키는 식의 망명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예일대학에 갈 정도로 굉장히 재원이었어요. 근데 예일대학을 가서 실패합니다. 1년 만에 그냥 자퇴를 해요. 그리고 막 떠돌고 그러다가 독학으로 미술을 해요. 그러고 그림을 그려서 말 그대로 굉장히 성공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성공은 살아있을 때부터 성공해요. 후반부가 되면, 삶의 후반부가 되면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이 뭐냐면 우리가 미술 사조로 보면 추상화라고 하는, 더 구체적으로 추상표현주의, 미국 추상표현주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크 로스코입니다. 1950, 60년대를 장식한 미국 미술이 세계 미술에서 가장 최고의 미술이 된 유일한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소위 마크 로스코가 활동할 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아마 미술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그 문화 강좌 많이 들으신 분들 그리고 미술 공부하신 분들 제가 보기엔 좀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마크 로스코를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전시를 했고 우리나라의 관객 동원에서 탑5에 들어가는 만큼 성공한 빅쇼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마크 로스코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마크 로스코는 자살했어요. 이런 갑자기 이제 다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런 학하고 이렇게 뭐 사조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사람한테 그 죽음과 삶 그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는 문제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환기되는 것들이 심리학적인 기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한 겁니다. 자살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꺼내고요. 자, 그런데 마크 로스코가 욕조에서 또 자기 화실 한켠에 있는 욕조에서 스스로 한복을 그어가지고 있는데요. 네, 마크 로스코는 지금 이 그림, 이 사진 속에서 자기 그림이 뒤에 있고요. 화실에서 찍은 거예요. 딱 봐도 굉장히 그 우울함이 좀 느껴지죠. 사진에서 무거움도 있고요. 근데 마크 로스코의 그림에 이를테면 뒷부분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 이게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뭔가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거나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읽어낼 만한 어떤 메시지나 의미가 있으십니까? 아니죠. 네. 마크 로스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표현주의 화가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어떤 색조, 색채 내지는 그림의 진료 이런 것들을 탐구했던 화가거든요. 그런데 마크 로스코는 자기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나는 감정을 다루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대체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해도 아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하는 사카 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상태를 형상으로 그려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도 그렇게 읽어낼 것 같은데 마크 로스코의 이런 그림들에서 우리가 어떤 그 비극, 무화경, 파멸, 몰락 이런 거를 읽냐고요. 어떻게 읽을까요? 느낀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사실은 정서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마크 로스코가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기 생을 스스로 끝냈다라는 말은 어때요? 이 그림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마크 로스코의 그림이래라고 보면 자꾸 이제 비극적 색채를 더해서 그 그림을 보고 싶어 하게 되죠. 자, 이게 심리학적 이제 기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림을 보지만 그림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마크 로스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마크 로스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 감정들은 비극적이거나 몰락에 가까운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의
깊고 어두운 마음과 감정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로스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항상 붙들려 있었고 밝고 명랑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마크 로스코가 마지막에 했던 가장 그리고 그 오늘의 현대미술가로서 마크 로스코의 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텍사스 휴스톤에 마크 로스코 채플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채플은 지금도 여러분이 가실 수 있고 정말 해마다 엄청난 방문객들이 있어요. 순례를 하듯이 갑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마크 로스코라는 이름을 붙인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요 입구가 있고 요 공간 하나만 딱 있어요. 그리고 위에 천창이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오고요. 그래도 다른 조명이 없어요. 또 해질녘이 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한 곳 속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벽면이 오로지 마크 로스코의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4개의 대형 페인팅, 수상표현집 회화가 저 벽을 채우고 있어요. 이거 반대로 저 그림이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셀프를 세운 겁니다. 건축이 있고 거기에 장식적으로 저 그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저 그림이 필요로 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성당에 그 성스럽고 내면에 침잠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그 카톨릭 성자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성당에 가서 혼자 기도드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 조금 존재가, 내 무거운 삶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심리적 치유를 하는 뭐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마크 로스코는 살아생전에 이 제안을 받고서 기꺼이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순례자들이 가서 엄청나게 많이 그 앉아서 그 리포트에 의하면 요가도 하고요. 아니 저기 안에서 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렇게 이 사진이 많이는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몇 시간씩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앉아있다가 뭐 엄청나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들어왔다 뭐야 그럴 별거 없잖아 쑥 보고 나가는, 갑자기 가슴 찔리죠. 일본만은 뭐야 이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방명록이 있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감상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인류학적인 자료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파서 뭐 병으로 고통받다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와봤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난 오늘 방문이 13번째인데 난 올 때마다 로스코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장난스럽게 아니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제 로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화가가 모든 화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로스코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포착하기 어렵고 시각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일생에 자기 화업을 거는 경우, 그리고 그런 감정력 중에서도 로스코 같은 화가들은 가장 뭐 인간의 어떤 어둡고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탐구하고, 사실 그건 자기의 감정에 대한 문제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로스코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은 삶을 스스로 끝내는 뭐 이런 거였는데, 로스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채플의 건축학적인 그 회화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감정 속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나아갈 수 있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그거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예술 작품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코의 그림에 대해서 많은 그 비평가들이, 그리고 미술사학에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붙이려면, 그러니까 추상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스코의 그림에서 감상자들이 숭고를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채플에 앉아서 3시간, 10시간씩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서브라임, 영어로 얘기하면 서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숭고. 자, 이 숭고는
숭고는 여러분 미학적 용어예요. 미학 개념입니다. 칸트가 좀 더 명확하게 자기의 판단력 비판 그 철학서에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숭고는 뭐냐면 감정의 하나이지만 지각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감각과 지각 얘기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뭐죠? 며칠이지? 갑자기 그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3일이에요. 갑자기 9.11이라고 헷갈려가지고 그것도 날짜로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부르거든요. 3먼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여러분 그거를 떠올리시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뉴스에서 보고도 정말 충격 많이 받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해안이 그 안에 점처럼 박혀있는 집들이 그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진짜 쫙 밀려가는 이게 농담도 아닌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느낄 때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물론 무섭다, 공포스럽다라고 느끼면서도 그 영상을 다분히 편안한 상태로 즐기면서 보죠. 안 그래요? 즐긴다는 말에 어폐가 있다면 어쨌든 너무 하는 거네요. 엄청난데?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후쿠시마의 그 해안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고 눈앞에 쓰나미가 와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공포죠. 말할 수 없는 공포죠. 측정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제가 가정을 해본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뭐죠? 네. 직접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숭고는 거기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숭고란 인간인 감정으로서 숭고라고 하는 감정 상태, 지각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연의 엄청난 힘 내지는 운명, 그러니까 인간의 범위를 아주 초과하는 어떤 상태에서 자신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때 그 자연의 위대함이라든가 운명의 그 강압이라든가 그 운명이 그 행사하는 엄청난 힘에 대해서 자신이 갖게 되는 감정. 근데 공포도 있지만 그냥 순전히 공포스럽거나 무섭거나 막 벌벌 떨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그 거대함에 대해서 엄청남에 대해서 위대성에 대해서 느끼면서 감정이 뭔가 고양되는 것 같은 것 이게 숭고예요. 이게 숭고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과 어떤 그 일정한 거리 이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창문 안에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집 안에서 예를 들면 거대한 빙하가 녹고 있는 걸 본다는 하는 식의 것들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숭고인 거예요. 나는 안전해. 일단 나는 안전한데 그 내 앞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는 의식으로 알 수 있겠어. 그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라고요? 숭고예요. 자, 그 숭고를 마크로스코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크로스코의 그림이 보여주는 이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오렌지 위에 갈색, 뭐 사각형 같은 것, 막대처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캔버스 크기 굉장히 커요. 로스코의 그림은 성당에도 있지만 로스코 자신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스튜디오 그림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로스코의 그림은 물론 작은 그림들도 있지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색채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색조나 그 말 그대로 톤을 보여주고 그걸 뭔가 그림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감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로스코가 말한 것처럼 운다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 라고 하는 식의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비평가들이 대체로 숭고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뭔가 딱히 뜯어먹을 게 있거나
아니면 딱히 내가 뭔가를 지적으로 딱 분별해내서가 아닌데 어떤 일정한 감정 상태. 근데 그 감정이 대상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 그 감정 상태. 귀엽네, 뭐 예쁘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린 그런 게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많은 그 책의 표지 이미지 같은 건 어때요? 귀엽다, 갖고 싶어, 그 표지 이런 거 좋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면 마크로스코의 그림에서 우리 감상자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 상태가 뭐라고요? 대상이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대상인데 내가 우러러 보면서도 어떤 공포나 불쾌감에 빠지지만은 않는 거. 그게 숭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숭고는 반대로 공포와 엄청난 그 고통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그거 대상과 거리를 얼만큼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여러분 그건 뭐 가져 이건 여담인데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TV 쌍곡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갑자기 운명처럼 이상한 일들 벌어지는 거 엄청난 일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생 충고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나한테 일어나는 갑자기 막 무지막지한 그 불행한 일을 숭고하게 듣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대상의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격을 그 유격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일에 먹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고 휘둘리고 나중에 봤더니 내가 망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상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뭐 교훈을 하나 얻고 가고요. 자, 여기 그 마크로스코하고 연관된 작가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거든요. 미술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근데 이 추천된 사람 중에 주목할 것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19세기, 그러니까 마크로스코보다 한 세기 전, 그리고 독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를 우리가 연관으로 작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제안하고 있기로는 Sublime Psychology라는 단어를 심리학, 그러니까 숭고와 심리학으로 이 화가들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더 중요해요. 미술은 여러분 연대기만 알거나 장르만 알거나 유파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역과 시대를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와 20세기 유태인 출신의 미국 화가 마크로스코의 관련성은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서브라임으로 묶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낭만주의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없었다면 이 서브라임은 회화에 적용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이 소위 숭고 회화의 온종입니다. 실제 말이에요. 원류예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술 작품에서 숭고의 감정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었고 논할 수도 있었고 미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게 됐어요. 여러분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그렇습니다. 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근데 여러분 재밌지만 되게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떻게 너무 어려우세요? 어떡하지? 네.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다 아는데 그러면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들으세요. 우리가 시험 보겠다고 생각해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화가는 19세기 독일 낭만파 화가고 진짜 숭고회화라는 걸 거의 창안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두 그림. 둘 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거고요.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낭만주의 설명하고 그런 건 안 하네요. 자, 근데 이 두 그림에서 일단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자연. 네. 잿빛 하늘, 또 호구는 뒷모습, 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이시네요. 자,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숭고의 회화의 대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림의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독일 유럽 사회의 풍경. 근데 그 풍경은 그냥 도시 풍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풍경인데 그 자연의 풍경도 이 두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어떠냐면 거대하고 막막하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이에요. 그런 자연 풍경이에요. 이 그림 속에서는 정말 경량에 치는 바다와 아주 거친 암석, 그죠? 이 그림에서는 진짜 빡빡하게 펼쳐진 하늘과 바다, 수평선이 여기 있거든요. 하늘이 그림에 여러분 8분의 1을 차지해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떠냐면 아주 맑게 화창하게 창공의 그런 하늘이 아니라 아주 무겁게 내리깔리고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바다도 거의 밤바다에 가까워 보이는, 그리고 해변가, 그리고 사람이 보이시니까 뒷모습을 보셨다니 이게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아. 사람 있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몽크입니다. 스님, 아니 뭐 스님 내지는 뭐 어쨌든 수도사 같은 인물이 한 명 요만하게 그려졌어요.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공통점, 아까 뒷모습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에서는 상당히 사람 크기가 크잖아요. 여긴 어때요? 작죠? 자, 일단 아까 제가 그 3.11 동일본 대지진 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상황 이미지는 인간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지, 이 파도가 밀려오는데 점처럼 작은 인간, 이런 거잖아요. 그거랑 이 그림의 구도는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세계관도 비슷하죠.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하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세계에서 아주 작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야. 자연은 어마무시해. 세계란 엄청난 거야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몽크는 사실 이 포즈는 뭐냐면 요 신사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는 인간인 겁니다. 매우 겸손하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숭고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안전함. 나의 안전함. 나는 이 몽크는 지금 과도하게 수업에 집중한 것 같아요. 힘을 줘서 이 리모트 컨트롤을 눌렀더니 이 몽크는 말 그대로 이 막막하고 거대한, 자기가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대자연의 앞에서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겸손한 태도지만 위치를 보면 안전하죠.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고즈넉하게 이렇게 참 침잠할 수 있는, 그 수도사의 그 직업인 내면으로 가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안정감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감상자는, 여러분은 이 그림 바깥에서 저 몽크하고 비슷하게 감정이입과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깥에서 이 그림을 이 수도사처럼 이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도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저 그림의 감상자를 투입하고 있는 거죠. 간접의 방식으로. 몽크가 말하자면 나인 거예요. 저 그림 속에서 몽크가.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어떠냐면,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의 크기는 앞에 뒤에 저 그림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위치도 어때요? 되게 안정돼 보이지 않습니까? 기암절벽 위에 서 있지만 저 사람의 포즈나 이런 건 굉장히 당당하고 안정돼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이 그림 속에서 이 사람도 편안한 상태로 거대한 바다의 그 역동성을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응? 물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상할 수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감상이 여러분 뭔데요? 스페큘레이션이 성찰한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야지. 어렵다고 하시니. 지금 이 풍경이 보여주는 거는 엄청난 자연의 위대함과 거창함이라면,
그 거창함을 이 사람은 안정적인 자세로 충분히 관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느낄 감정은 숭고의 감정인 거예요. 아, 역시 신이 빚은 세계는 위대해.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의 뒷모습이잖아요. 그 뒷모습은 우리 뒷모습이고 우리가 저 그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자세인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감정을, 심리를 느낀다고 한다면 숭고의 심리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로스코의 그림 속에서의 이런 숭고와는 상당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위대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와 그다음에 로스코의 그림 속에서는 작가가 말한 것처럼 깊은 진한 슬픔의 감정 같은 거, 비극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이 그림으로 가죠. 여러분 이 그림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그림인데 이걸 왜 보여드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도 이 사람도 물을 들여다보긴 하네요. 그죠? 이거 뭘까요? 이거 제가 다 아실 거예요. 나르시즘의 대표적 그 사례 작품이죠. 그러니까 자기애라고 번역하죠. 너 나르시스트야 뭐 이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뭐. 근데 좀 순진하게 아주 간편하게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 이걸 나르시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심리학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죠? 자기 중심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 신화로부터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병명, 심리학적인 이름이 유래했어요. 아시죠? 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의 그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의 모든 처녀들이 다 소녀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을 고백을 해도 다 받아주지 않아. 그게 사랑을 몰라, 그냥. 근데 어느 날 이 산에 올라가는데 그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ним프가, 숲의 ним프가 이 청년한테 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쫓아가. 근데,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 ним프는 그 사랑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것.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거죠, 일단.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정점에 이른 거는 뭐냐면 이 소년이 그렇게 모든 여인의 감정을,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거를 가지고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 너는 너한테만 사랑에 빠질 거야. 너만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애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여기에 좀 함의가 있죠. 너는 너만 사랑할 거야. 근데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남인 줄 알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세간에 아는 나르시즘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을 나르시즘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여기에 착각이라는 오류라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이라고 알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인 줄 알고 사랑하는 것. 여기에 이제 원래 나르시즘의 이야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소년이 정말 너는 너만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너인지 모르고 사랑할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비너스가 내린 저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년이 막 이렇게 에코로 온대요. 이 ним프는. 응? 에코인데 에코가 쫓아가. 그냥 사랑해요 막 이러고 쫓아갔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줘. 그리고 목이 말라서 이 소년이 물에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그 고개를 들이미는데 거기에 물에 비친 자기 자기 영상, 그림자에 처음으로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비극성이 있는데 물에 비친 이미지니까 어때요? 닿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다가가면 걔도 이렇게 자세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잡으려고 하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랑인 거죠. 말하자면 내가 다 소유하고 싶어. 내 걸로 딱 확실하게 도장 찍고 싶어. 그렇지만 다가가면 흩어지고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이 슬픔에 빠져요. 사랑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울고 불고 하다가 말라 죽어요. 그 자리에 뭐가 꽃이 핍니다. 네, 수선화 맞습니다. 수선화가 펴요. 그 소년을 기리는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일단 자기의 나르시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림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모르겠어라고 할 때 사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 대부분 나에 대한 나의 이미지죠. 그죠? 말이 복잡하게 들리지만 내 자신을 어떻게 아냐면 나의 이미지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의 이미지는 대체로 어때요? 타인이 나한테 만들어주는 나의 이미지거나 내가 거울 보고도 스스로 그걸 객관화시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 마음에서 판단하는 나죠. 그죠? 오케이? 앞에 거는 좀 제가 정리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로스코나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 그림 속에서의 심리 감정이라는 건 세계에 대한 감정이죠. 그죠? 나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학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 같은 것이 주제화됐다면 이 그림에서 워터하우스가 그리고 있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그린 거지만 이 소년이 보여주는 건 어때요?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있는 심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르시즘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이 그림은 전래되는 성화인데요. 마리아가 그 그리스의 희생,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리스의 희생에서 그 슬픔에 젖은 눈물을 흘리는 그림입니다. 상당 벽화예요.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실제로 노골적으로 눈물이 보이죠. 눈물을 그려놨어요. 이건 이제 앞에 로스코를 떠올리면 로스코는 비극, 슬픔, 파멸 이런 거에 대해 감정에 관심이 있고 난 그것만 그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얼굴도 없고 눈물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숭고의 감정과 깊은 어떤 비극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소위 그 르네상스식에 그려진 이 성화는 말 그대로 실제로 눈물을 보여주는. 근데 저 그림 앞에서 많은 저 성모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미지 자체가 스타일이나 형식이나 방법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감정과 결부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체 이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요 비디오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앞에서 봤던 시대도 다르고 표현력도 다르고 매체도 다르죠. 지금 이건 이제 인간의 감정, 마음을 다루는 작품 중에 상당히 또 여러분이 좀 쇼킹하게 자극받을 만한 작품입니다. 현대미술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이름을 보셨나요? 빌 바이올라라고 합니다. 빌 비올라라고도 하고요. 현대 비디오 아트의 거장으로 꼽히고요. 사실은 누구죠? 백남준의 어시스턴트도 했고, 그러니까 뭐 조수 이러면 이상하고 진짜로 이렇게 백남준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스스로 비디오 아트를 개척한. 그래서 현대 비디오 아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장에 속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빌 바이올라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뭐냐면 영상 작업들인데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미리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거나 해서 일단 그 감정이 뭔가 분석되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용해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화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한번 길게 이거는 길게 설명하는 거여서 제가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거 넘어가야 되나?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캡처해 놓은 걸 먼저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 같으세요? 이 장면. 어떤 감정?
네. 절규. 네. 또 놀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세부로 들어가면 저게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영상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저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고 격렬하게 감정을 표현했다에는 동의하십니까? 그죠? 저게 빌비올라의 영상 작품으로서 시각예술 작품으로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이 작가가 얼만큼 아주 차갑고 논리적으로 다루느냐 매체에 따라서 비디오 아트로 다루는데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영상으로 다시 가서 이 비디오는 빌비올라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그런 거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When I was a scholar in residence at the Getty in 1998, one of the paintings that I looked at more than any was a work by. 네. 잠깐만 이거 보셨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유튜브로 요즘 유튜브 그 우리 저기 중년 세대들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뭐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뭐 어때요? 보고 공부하면 되죠. 따로 빌 바이올라 키워드로 검색해서 보시고 일단 이제 제가 좀 이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첫 시간에 이 그림과 마음이라는 수업 현대미술의 심리학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빌 바이올라까지를 보여드리면서 앞에서 몇 개의 시대와 장르의 차이를 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현대미술 작품과 또 르네상스 작품과 이런 작품들이 미술 특히 이제 시각예술 작품들이 소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리 같은 걸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숭고의 심리, 숭고의 감정, 숭고의 지각 상태, 또 슬픔의 지각 상태, 비극성의 지각 상태 그리고 지금 빌 바이올라의 작품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피지컬하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편견 중에 하나는 비물질적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그죠? 감정에 대해서 좀 비물질적으로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비물질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비물질적인데 그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노는 책 던지기. 진짜 분노의 책 던지기네요.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모션 내지는 무브먼트 운동 뭐 이런 걸로 나타날 때만 우리가 그거를 그 지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각예술 작품, 미술 작품들이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데서 이를테면 다 스타일도 다르고 표현법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러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에 또 마찬가지인데 그런 공부들을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감정들 중에 심리 중에 몇 가지 것들을 좀 봤던 거고요. 네, 빌비올라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음 주에도 이 빌비올라를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이 비디오 작품 속에서의 감정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 슬픔, 그 다음에 절망 뭐 이런 게 다 한 번에 슬로우 비디오로 되게 느린 속도가 이 작가의 컨셉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애도를 어떻게 이 작가가 또 시각화했는지 슬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감정으로서의 애도, 특히 이제 911, 9.11 테러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시각예술 어떤 식으로 이제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다음 주에 아까 예고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느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뇌의 어디 부분에서 이런 거 느끼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3시가 지금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질문이나 의견 하나만 들을까요? 하지 말아요? 네. 저기 아까 저는 그 로스코 그 성당 보면서요. 네. 제임스 터널이 생각이 났거든요. 터널. 네. 제임스 터널. 네, 누가 써놓은가 좀. 제임스 터널은 생존 작가고요. 네. 분류하자면 제임스 터널은 컨템포러리 현대미술가로 속하고 마크 로스코는 모더니즘, 근대미술가로 속해요. 누가 먼저일까요? 답이 됐어요. 네. 네. 마크 로스코가 거의 뭐 50여 년 앞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스코는 페인팅을 했는데 그걸 소위 건축 안에다가 안치한 경우고 제임스 터렐은 설치미술가입니다. 네. 네.